자, 고대의 경제 26번부터 보면 되겠죠.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다호강 16년 내외 관료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가를 내려주었다. 자, 여기서 월봉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료전 폐지. 자, 그리고 가를 내려주었다라고 했으니까 노급 부활. 자,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시켰어요. 이게 언제냐면 경덕왕 때.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이고 두 번째 지문 볼까요? 자, 봅시다. 왕건이 예산진에 행차하여 이르기를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퇴하자 도적무리가 다투어 일어나 백성은 흩어지고 들판에 해골이 나뒹굴었다. 공경이나 장상은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 너희 가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라고 하였다. 자, 여기는 왕건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고려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려에 관한 역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려에 관한 얘기 중에서 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가는 아까 뭐였어요? 노급. 자,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건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태조 때까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려 태조 때까지 존재하게 되니까 여기서 가는 역시 노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노급. 자, 노급이라고 하는 거 이 단어 자체를 보시면 녹은 직역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직역의 대가로 받는 거. 직역은 직업이라고 했죠. 직역의 대가로 받는 거고. 자, 그런데 직역의 대가로 뭘 받냐면 읍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받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실제로는 뭐 지역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수조권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 직역의 대가로 받는 거고 우리가 이 토지를 만약에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조세를 수취할 수 있죠. 자, 조세는 토지에 대한 전세와 공물, 공납을 수취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역을 징발할 수가 있어요. 노동력 징발.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죠. 즉, 역. 자, 그래서 전세, 공납, 역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거고 특히 노동력 징발이 가능하다는 건 여기서 이제 농민들을 또는 뭐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군대로도 만들 수 있고 병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는 노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기에 한정하여 지급되었다. 자, 경기도 지역의 토지만 줬다. 그러면 고려로 따지면 녹과전, 조선으로 따지면 과전법. 과전법에서의 백성들에게 나눠준 토지 중에서 과전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고려의 녹과전도 경기 지역의 수조권을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과전법에서의 관리들의 월급으로 준 과전도 경기도 땅만 나눠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자, 6등급으로 구별된 거면 공법 중에서 전분 6등법. 자, 그 다음에 3번. 지역을 단위로 설정하여 수취가 허용되었다. 네, 지역을 단위로 설정했죠. 읍. 그 다음에 수취가 허용되었다. 네, 조세, 수취, 노동력 징발 다 가능하잖아요. 정답은 3번. 자,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으며 전지와 시제로 구분되었다. 자, 4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네, 고려의 전시과에 관한 설명이겠죠? 정답은 3번. 27. 자, 고대의 사회로 내려가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국가에 대한 설명,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재상가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이 3,000명이고 여기서 노동의 노자는 노비 노자예요. 그래서 노동이 3,000명이다라는 건 노비 아이가 즉 노비가 3,000명 이상이다라는 뜻이죠. 비슷한 수의 갑옷과 무기, 소, 말, 돼지가 있었다.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래 필요할 때는 활로쏘아 잡아먹었다. 곡식 구워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 국가는 어디? 자, 일단 이 문제는 지금 국가를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계층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땅 많아, 노비 3,000명 이상 돼, 재산 많아. 자, 그러면 신라시대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귀족. 근데 무슨 귀족?
진골귀족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선 나라를 물어보고 있고 국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원래 요 지문을 가지고는 이거에 해당하는 계층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골이란 걸 알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땅에 노비에 막 이렇게 가질 수 있었다. 언제? 통일신라 시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에 진골귀족이구나.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자, 천문박사와 누각박사를 두었다. 또 처음 듣네. 하지만 처음 듣는다고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에 천문박사와 누각박사를 두었다라고 했는데 천문박사는 천체 관측. 자, 그 다음에 누각박사라고 하는 건 물시계를 관리하는. 자, 그럼 이거는 성덕왕 때 있었어요. 성덕왕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천문박사와 누각박사가 있었고 이런 관청이 만들어져서 물시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천문기구라든가 이런 걸 관리했었죠. 물론 우리한테 알려진 물시계는 자경루지만 그거는 여러분 자경루는 지금도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정교하고 물론 설계도도 없을 뿐더러 워낙 정교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복원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물시계를 조선시대 처음 만든 건 아니겠죠? 여러 시대마다 조금씩 시도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그런 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 전에도 좀 원시적 수준의 시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통일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덕왕 때 이런 천문박사와 누각박사가 만들어져서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맞고요. 자, 두 번째, 인구는 남녀 각각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별하였다. 자, 이거는 여러분 민정문서 떠올리시면 되는데 민정문서에서 인구를 구별할 때는 성별, 즉 남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이, 연령으로 나눠서 6등급 성별, 연령별 6등급. 그래서 소자, 추자, 조자, 제자 뭐 있었잖아요, 우리. 그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맞는 설명이고 3번. 수도에 서시와 남시 등이 새로이 설치되었다. 자, 원래 처음으로 시장이 생긴 건 언제예요? 처음으로 시장이 생긴 건 언제부터? 소지마립간 때부터죠. 소지왕. 5세기 소지왕. 자, 그리고 그게 확대됐어요. 그게 지증왕. 예, 지증왕 때 동시. 그리고 동시전이 설치됐죠. 그리고 다 통일이 됐으니까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시장도 더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서시와 남시가 생겼어요. 자, 서시와 남시만 설치된 게 아니라 서시를 관리하는 감독관청인 서시전, 남시를 관리하는 감독관청인 남시전이 생겼죠. 어느 왕 때? 효소왕 때. 그럼 효소왕 우리 들어본 적 없지만 신라 중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서시와 남시는 어디다가 만들었냐? 주요 도시인 오소경에 설치되었다? 아니고 시장은 어디에만 생긴 거예요? 시장 어디에만 생겼겠어요? 개경이 된다. 금성, 네, 수도가 금성, 경주니까 수도에만 생긴 거예요. 자, 시장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경주, 금성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통일신라 시대 돼서 시장이 2개 더 늘어난 거죠. 그럼 총 몇 개인 거예요? 3개인 거네. 동시, 서시, 남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방에서 수취한 조세를 수도로 이송하는 좋은 제재가 확립되었다. 자, 좋은 제도가 실시된 건 좋은 제도는 조세를 운송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각 지방의 조창에서 각 서울에 말하자면 서울의 경창으로 운반하는 제도를 말해요. 각 지역별로 창고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서 여기다 쌓아뒀다가 이거를 서울로 운반하는데 그럼 어떻게 운반하냐? 주로 수운을 이용해서 수로 배를 이용한다는 거죠.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운반하는데 자, 이런 조운 제도가 체계가 잡히고 실시된 건 고려, 조선. 고려와 조선 시대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지방에서 수취한 조세를 수도로 이송하는 조운 체계가 확립된 건 최소한 아무튼 고려가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일신라 시대는 없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요 시기에 관한 문제, 이 나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정답은 4번. 28번.
다음 밑줄 친 인물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태종대왕이 즉위하자 당의 사신이 와서 조서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왕이 그를 불러 물으니 그가 왕 앞에 한번 보고는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의심스럽거나 막히는 데가 없었다. 왕이 놀라고도 기뻐 서로 만남이 늦은 것을 한탄하고 그의 성명을 물었다. 그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은 본래 임나가량 사람이며 이름은 우두입니다. 왕이 말했다. 경의 두고를 보니 강수 선생이라 부를만하다. 왕이 그에게 당 황제 조서에 감사하는 회신표를 짓게 하였다. 문장이 세련되고 뜻이 깊었으므로 왕은 더욱 그를 기특히 여겨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임생이라고만 하였다. 자, 이 사람이 누구? 강수. 강수는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 신분을 물어본 거죠? 그럼 이 사람 신분이 육두품? 자, 육두품이죠. 강수라고 하는 사람은 외교 문서에 능했다. 외교 문서를 굉장히 잘 써서 여기 보면은 막 황제한테 쓰는 글을 막 써서 보냈다 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불교를 세외교라고 비판했다. 세력을 모으는 학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도모한다. 지네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죠. 불교를 세외교라고 비판했었다라는 게 강수. 자, 그래서 강수는 지금 통일과 관련된 글을 지금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통일 즈음에 그런 육두품이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그가 속한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두품을 골라라. 기억. 속현에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었다. 자, 일단 속현에서 농민들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고려. 그리고 고려의 누구? 향리. 고려의 향리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했죠. 니은 맞는 설명이죠. 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승진에 제약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만 승진할 수 있죠? 육관등, 아창까지만 승진이 가능하죠. 자,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말고 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승려가 되거나 특히 당나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을 숙위학생이라고 하는데 숙위학생의 대부분이 육두품 출신이었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신부는 양인이었으나 직역이 천해서 사회적 차별이 심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네, 신량역천인이라고 하죠. 고려와 조선시대의 신량역천이라고 하고 리을. 육관 등 아창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예, 정답은 니은, 리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써볼게요. 강수, 설총. 그 다음에 뭐 김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승우라든가 최연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그 다음에 원효도 있죠. 지금 제가 쓴 사람들이 한 명 또 있네. 최치원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분으로 따지면 육두품. 다 육두품. 자, 원효 뭐 당연히 승려 육두품 출신의 대표적인 승려고 강수 외교문서에 능통한 사람이고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면서 화왕계를 지어서 신문왕에게 바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과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고요. 최승우는 나중에 누구한테 가죠? 줄 잘못 썼잖아요. 견훤한테. 최연희는 나중에 누구한테 줄 잘 썼잖아. 왕건에게 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입장이고 설계도라는 사람도 신라 시대에 이제 신라의 육두품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활동을 하다가 삼국통일전쟁 때 즈음에 안시성 싸움 그 즈음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삼국통일 조금 전에 그때 그 통일전쟁에 참여하다 통일전쟁 조금 전에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었고 최치원은 뭐 아까 우리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그래서 전부 다 육두품이에요. 제가 육두품들 이름만 한번 쭉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은 일단 최치원 1등 당연히 그 다음에 강수라든가 설총이라든가 원효는 승려니까 불교니까 뺄게요. 그냥 이제 여기서 유학자만 얘기하면 이렇게가 좀 나올 만하다. 네, 시험에 나올 만하다 많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4번으로 2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화. 자, 삼국의 문화, 고대의 문화. 자, 29번 갑시다.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삼국의 문화는 일본 야마토 조정과 아스카 문화 성립에 기여하였다. 자, 삼국의 문화는 아스카 문화, 일본 아스카 문화 성립에 영향을 줬고요. 통일신라의
문화는 하쿠호 문화에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 2번 고구려의 오골성은 졸본성의 방어를 위해 축조되었다. 자, 졸본. 여러분 고구려 초기 수도가 어디? 고구려 초기 수도가 졸본, 그 다음 수도가 국내성, 그 다음이 평양성이죠. 그래서 고구려도 수도를 몇 번 옮겼네. 이렇게 옮겼죠. 자, 그러면 처음 수도가 졸본성이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도가 있으면 그 뒤에 산성을 쌓아서 방어를 해요. 그래서 요 졸본의 뒤에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산성이 여기 금방 뭐라고 했죠? 오골성 아니고 오녀산성. 자, 그러므로 2번이 틀렸구나. 알겠죠? 자, 졸본성의 방어를 위해 축조한, 그러니까 뒤에 후 뭐라고 했대? 산성, 아무튼 산성인데 이제 평지에 도시가 있고 말하자면 마을이 있고 또 성이 있고 그 뒤에 방어를 위한 성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게 바로 오녀산성. 자, 그러면 오골성. 자, 오골성 근데 어디서 들어봤죠? 오골성도 우리 들어보긴 했지. 고구려 부흥운동 할 때. 그쵸. 오골성. 그 다음에 뭐 한성 뭐 이런 데서 했다고 했죠. 자, 2번 틀렸네요. 3번 돌무지 덧널무덤은 구조상 널방이 없어 벽화를 그릴 수가 없었다. 자, 돌무지 덧널무덤은 언제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의 초기. 신라 초기 무덤 양식이니까 4에서 6세기 사이, 뭐 4에서 5세기에 주로 많이 만들어졌고 통일 전이니까 4에서 한 6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게 돌무지 덧널무덤이고요.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덧널은 이거는 나무로 만든 방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널방이 없어요. 자, 돌로 만든 방이 있어야 벽화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벽화는 어디다만 그릴 수 있어요? 돌에다가. 돌이거나 벽돌이거나. 그런데 이건 나무잖아. 그러니까 벽화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천마총이 돌무지 덧널무덤인데 천마총 안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 네, 그거 우리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돌무지 덧널무덤은 구조상 널방이 없어 벽화를 그릴 수가 없다. 네, 돌로 만든 널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백제의 가요 정읍사는 악학괴범에 수록되어 현재 전한다. 자, 일단 정읍사는 들어봤죠? 정읍사 후렴구가 뭐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정읍사 후렴구가 되게 재밌는데 뭐 있어 아무튼 그치? 달아 높이곰 도다샤 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 뭐 있어 그런 거에 아무튼 있지? 알죠 여러분 그거? 자, 정읍사는 장사하러 나간 남편을 뭐 기다리는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고대 가요 말하자면 그런 가사들이 어디에 적혀져 있냐? 음악 백과사전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악 백과사전은 성종 때 편찬된 악학괴범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학괴범에 자, 거기 나와 있는 금방 우리 정읍사, 처용가, 뭐 동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사들이 다 여기에. 그리고 세종 때 작곡한 여민락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악학괴범이라는 건 음악 백과사전으로 단순히 그냥 음악만 나타낸 게 아니고 여기에 뭐 이제 주변 뭐 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까지 악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적은 음악 백과사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고대 문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자, 다음 밑줄 친 이 도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도시는 2015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12번째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역이다. 유네스코는 이 도시의 역사유적지인 아래 두 곳을 포함해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지정하였다. 자, 거기 보시면 공산성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백제 역사유적지구. 자,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그러면 백제와 관련된 도시 3개예요. 어디? 일단 공주 나왔으니까 1개. 나머지 2개는 얘들아 뭐니? 사비죠, 사비. 그러니까 부여죠? 지금으로 하면은 부여.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익산.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2015년에. 자, 그러면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뒤에 여러분 뒷장 넘기시면은 문제가 또 나와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정리할 건데 공주 2군데, 부여 4군데, 익산 2군데. 요렇게. 그래서 총 몇 개예요? 총 8개? 네, 한 요 정도 해서 이제 요 지역, 구역마다 이제 문화재가 또 있죠, 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도시 2개는 공산성, 그다음에 송산리, 고분군을 통해서 공주구나. 이 이제 도시들 중에 공주구나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공주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이 도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그러면 웅진이죠. 공주면은 자, 웅진으로 천도한 왕은 누굽니까? 문주왕. 자, 문주왕이 천도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고구려 장수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다가 아버지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게 바로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 5세기 때 장수왕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첫 번째, 금동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자, 백제 금동대학로가 출토된 거는 언제냐? 백제 금동대학로는 6에서 한 7세기 정도의 작품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비에서. 그러니까 부여에서. 자, 부여 어디서 발견됐냐면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거든요. 금동대학로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어요. 자, 능산리에 가면은 능산리 고분군이 있고 항상 그 귀족들의 무덤 또는 왕족들의 무덤 옆에는 명복을 빌어야 되니까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고, 자, 호암사에 있는 정사함에서 중대한 회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알고 있죠? 백제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를 뭐라 그래요? 정사함. 그럼 그 정사함 회의가 열리는 곳은 호암사야. 호암사가 어디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우리 알고는 있어. 정사함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호암사 어디냐면 요게 사비에 있어요. 호암사. 그러니까 부여에 있겠죠? 당연히 호암사가 사비에 있구나. 회의 한번 하려면 이제 거기까지 가서 모여야 돼? 그래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헌덕왕 17년 내물계 후손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 자, 김원창의 난 어디죠? 김원창의 난. 자, 내물계 후손인 김원창의 난. 말을 해봐야지, 여러분. 얘들아, 자, 김원창의 난 어디죠? 웅천주. 자, 그럼 웅천주가 어딘데? 공주. 맞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일단 틀렸어. 뭐가 틀렸냐면 내물계 후손이 아니에요. 문제 봐라 이거. 문제 좀 봐라 이거. 내물계 후손이 아니에요. 무열계 후손이죠. 그러니까 무열계 후손인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못 된 거예요. 내물계한테 밀린 거야. 기분이 더러워. 그래서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게 김원창의 난이에요. 그래서 맞을 뻔했는데 무열계여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종 6년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망이망소의 난은 어디서? 네, 공주명학소. 공주명학소에서 일어나게 되죠. 공주명학소를 나중에 무신 집권기에 달래주기 위해서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키기도 하죠.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4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 석장리 유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2번째 수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웅천주 도독인 김원창이 반란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유적으로는 무령왕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주와 관련된 거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31번 갑시다. 자, 다음 밑줄 친 이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승려가 입적한 후에 100여 년이 지난 애장왕 때 후손 중업과 각간 김원승 등이 중심이 되어 그를 추모하는 비를 세웠다. 고선사 서당화상비라는 게 원유를 추모하는 글인데 그 비석인데 여기서 고선사라는 절에 서당화상비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서당이
이 원효의 어릴 때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선사 서당화상비가 이거 원효를 추모하는 거구나. 자, 1101년 8월 고려 숙종. 자, 고려 숙종은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화쟁하니까 알겠죠? 딱 원효구나.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화쟁국사. 그 다음에 서당화상비 이런 게 다 누구랑 관련 있는 거예요? 원효랑 관련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원효 봅시다. 자,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원효는 육두품 출신으로 신라 통일 즈음에, 그러니까 무열왕 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승려고요. 특히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었고.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찾아봅시다. 기억, 아미타 정토 신앙을 널리 전도하였다. 자, 아미타 신앙이라고도 하고요. 아미타 신앙, 그 다음에 정토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요 아미타 신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토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토종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게 그거죠. 너 공부 안 해도 돼. 주문만 외우면 돼.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억, 원효에 관한 설명이고 니은, 진골 출신으로 화엄종을 개창하여 융성시켰다. 일단 진골, 그 다음에 화엄종 하니까 의상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진평왕의 명으로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자, 아까 이거를 걸사표 또는 걸병표, 이거랑 세소고개랑 두 개 기억하면 되죠? 누구? 원광법사. 자, 그 다음에 리을, 대승기실론소, 금강산맥경론 등을 저술하였다. 요게 이제 원효가 되겠죠? 자,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해서 대승기실론소, 그 다음에 금강산맥경론. 자, 지금 제가 이 사람의 저서들을 한번 써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쟁사상을 나타낸 10개의 문장으로 나타난 게 뭐랬죠? 신문화쟁론. 네, 신문화쟁론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엄경소라고 해서 이런 책을 쓰기도 하죠. 자, 요게 지금 원효의 저서.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4번. 자, 32번 다음 유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유물은 뭔가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저도 복원된 뒤로 안 가봐가지고 아마 지금 복원이 된 상태로 아마 전시하고 있을 텐데 요 탑이 복원이 돼서 지금 여기 왼쪽에 찌그러져 있잖아요. 말하자면 사진을 지금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왼쪽이 좀 찌그러져 있는데 이제는 정면 사진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 붙어있던 그 덕지덕지 시멘트 다 떼어내버리고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6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이 지금은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말 올해부터 이제 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안 가봐서 한 여름이나 가을쯤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멀잖아. 너무 멀잖아 여기까지 가려면. 자, 어쨌든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일단 미륵사라는 절에 만들어진 거죠. 미륵사라고 하는 절은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거고요. 무왕은 7세기 때 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도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큰 절을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무왕은 익산천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2009년부터 복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작년이면 2018년이죠. 2018년까지 거의 한 10년? 그쵸,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복원을 해서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단일 문화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복원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아주 이제 살살살 복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이나 걸렸어요. 문화재 복원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숭례문 지을 때 뚝딱 지었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숭례문이 막 국보야. 근데 숭례문 지을 때 어땠어요? 그냥 뚝딱 하니까 숭례문이 생겼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문화재는 굉장히 이런 예가 없이 정성을 들여서 복원을 새로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무왕 때. 그런데 여기에서 이 탑을 이제 해체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금제사리봉안기라고 하는 게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상자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원래는 이 탑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다가 불경이든 아니면 왕의 그 부처의 사리든 뭐 이런 걸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사리를 보관했던 그런 함이 발견이 됐고 그 안에서 명문이 써 있는 이런 청동판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글씨가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 이
절은 몇 년 몇 월에 누가 시주를 해서 이 절을 짓게 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글씨로 남아있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명문에 따르면 사택 덕적의 따님이 왕비인데 그 왕비가 돈을 대서 이제 절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무왕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신라 선화공주잖아. 국제결혼했잖아. 그런데 신라 그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 여자 사택 덕적의 따님이면 이제 귀족의 따님인 거죠. 그분이 부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제 이 백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뭐 부인이 2명일 수도 있잖아.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자, 그게 바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목탑의 양식을 지닌 석탑. 목탑의 양식을 가진 석탑이면서 자,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석탑이다. 자,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모든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거, 현존 최고의 석탑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부터 한번 봅시다. 가, 현존 최고의 석탑이다. 맞아요. 자, 국보 9호이며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자, 그 뒤에 설명은 맞는데 국보 11호예요. 나한테 승질낸 거야 지금? 국보 9호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사실 이 국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국보 1호가 제일 훌륭한 문화재고 국보 9호가 국보 11호보다 더 훌륭하냐? 그런 건 전혀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고요. 이거 일제시대 때 일본이 번호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국보를 없애고 번호를 없애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국보 2호 같은 경우는 국보였나 보물이었나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게 이제 국보로도 지정됐고 그 다음에 국보 3호가 뭐였지? 북한산 순수비? 그래 관심 없지?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자 어쨌든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 국보 9호 의미 없어요. 사실 이런 지문은 그냥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나 틀렸고 다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탑이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탑은 분황사 분황사 석탑 해도 되고 분황사 모전 석탑. 자 말하자면 전탑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을 석재를 잘라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런 석탑이 있죠. 자 분황사 석탑 이거 아까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자 그 다음에 기단과 탑신의 부조 불상을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자 이렇게 부조 조각이 있는 불상이 진전사지 3층 석탑. 통일신라 시대 신라하대죠. 신라하대에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어요. 그래서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게 신라하대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이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표면에 부조 조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09년 보수정비 과정에서 금제사리 봉안기가 발견되었다. 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근데 정답이 2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3번 봅시다. 자,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문화유산 중 부여군에 속한 것만을 고르면 이건 부여에 살아야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부여에 살아야.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여러분 보는 그 시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뭐가 나왔어요? 국가직 시험이었나 지방직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무슨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 신라의 그 역사 유적 지구 중에 신라의 남산 유적지구만 골라라. 그런 문제가 있어. 그건 살아야지. 네, 경주에 살아야 제대로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리지. 자, 어쨌든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 아까 우리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 자, 아까 도시가 어디라고 했냐면 공주,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익산 이렇게 3군데라고 했고 자, 공주는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그 2군데예요. 자, 아까 어디였죠? 네, 공산성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이에요.
자, 그래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딱 그 유적지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부여에 속한 것만 고르라고 했죠? 봅시다. 거기 보시면 부소산성과 그 다음에 관북리 유적. 자, 그 다음에 부여에 가면은 능산리 고분군이 있어요.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이 여기는 송산리고 여기는 능산리고 우리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정림사지 유적이라고 해서 정림사지 아까 5층 석탑이 있는 자 정림사지가 있고, 그리고 나성이 있어요. 나성이라는 건 도시를 불러서 삥 쌓은 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가 부여에 해당하는 곳. 자, 그 다음에 익산은 자 익산의 왕궁리 유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리고 미륵사지. 요렇게 두 군데. 그러니까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총 아까 8군데라고 얘기했죠. 공주 2개, 익산 2개, 부여 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부여에 관한 것만 골라라. 자, 일단 정림사지 맞고, 그 다음에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 맞고, 그 다음에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가보면 절대 잊어버릴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 풍속이 행해진 나라의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 사람들은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썩은 뒤에 다시 뼈만 추려서 목곽에 넣는다. 가족들의 시신도 모두 여기에 합장했으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목각 옆에 두었다. 자, 일단 이게 옥저. 옥저의 무슨 제도예요? 골장제. 네, 가족 공동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옥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함경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적지 중에서 함경도에 해당하는 유적지를 골라라 해요. 자, 그러면 1번. 자, 창녕비. 창녕비는 어디 있을까요? 창녕에. 여러분, 창녕비는 어디 있어요? 경상도 창녕에 있죠. 당연히. 네, 낙동강 유역이에요. 낙동강 유역. 경남 창녕인가? 알려줘야지, 그런 건. 여러분이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낙동강 유역, 그러니까 경상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초령비. 자, 황초령이 함경도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는 백제, 그리고 백제 의자왕 때쯤 사람이니까 뭐 삽이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부여. 자, 그 다음에 4번, 충주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어디 있어? 충주가 중원이잖아요. 중원에. 정답은 2번. 네,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볼까요? 자, 밑줄친 공주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 효감 금융 성법대왕의 넷째 딸이다. 자, 일단 문왕의 넷째 딸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문왕한테는 정혜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정효공주가 있는데 둘 다 일찍 사망했죠. 그래서 정혜공주 묘는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 양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는 벽돌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벽화가 발견됐고, 여기에서는 돌사자상이 발견됐고, 그리고 굴식 돌방무덤은 고구려 양식이에요. 자, 그리고 벽돌무덤은 당의 양식을 모방한 거죠. 자, 그래서 정혜공주, 정효공주. 그런데 넷째 딸이라고 했으니까 정효공주. 자, 그러면 공주는 대흥 56년 여름 6월 9일 임진일에 궁궐밖에 사망하니 나이는 36세였다. 이해 겨울 11월 28일 김효일에 영국의 서쪽 언덕에 매장하였으니 예의에 맞는 것이다. 자, 그럼 1번 죽은 자의 가족관계를 기록한 묘지가 발견되었다. 자, 묘지는 둘 다 발견돼요. 묘지석은 둘 다 발견되는데, 그럼 묘지석에서 가족관계를 알 수 있냐?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남편이 일찍 사망하고 딸이 하나 있었다.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알 수 있죠. 자, 벽돌로 축조되었다. 벽돌무덤. 자, 벽화가 있다. 인물도 벽화가 발견돼요. 자,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무덤이고 돌사자상이 나왔다.
정해공주묘. 그래서 시험에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를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둘 다 어느 왕 때? 문왕 때. 그렇죠. 정답은 4번. 자, 36번 하나만 더 풉시다. 자, 다음 한국 고대사회 문화의 일본 전파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기억. 백제의 아직기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자, 아직기는 4세기에 유교를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황태자의 스승이었고, 그래서 기억 틀렸네요. 자, 니은 다카마스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가야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자, 예, 고구려,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와 되게 비슷해요. 다카마스 고분벽화가. 자, 고구려, 강서, 수산리 고분벽화와 되게 비슷하다. 가야 문화가 아니라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디귿.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쌓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맞아요. 제방을 쌓으면 연못이 되죠. 그래서 한인의 연못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한인의 연못이라는 거 이런 표현을 쓴 건 어느 나라 문화가 전파돼서? 신라 문화가 전파돼서. 한인의 연못.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승려 해자는 쇼토쿠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맞아요. 자, 그러므로 디귿, 리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오늘 36번까지 풀었고 다음 시간에 중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